불가능합니다. 미국 F-35 전투기 무장개발 28년차 최고 엔지니어의 단언. 서방이 4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따라잡는다고? 한국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 앞에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무장 목록판. 미국제, 유럽제, 한국제. 전부 장착 가능. 말도 안 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산 KGB. 미국 제이뎀보다 사거리 3배. 그런데 가격은 60%. 천륜 미사일, 독일 타우루스와 동급. 그런데 가격은 절반. 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기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방산전시회장, 한국항공우주 산업부스 앞이었어요. 제 앞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 진열된 무장 목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산 제이뎀, GBU-12 정밀유도 폭탄부터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 타우루스 순항미사일, 그리고 한국산 KGB, 천룡,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까지. 손에 든 카탈로그가 땀에 젖어 손바닥에 달라붙었죠. 제 옆에 서 있던 UAE 공군 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톤필드 박사님, 어떻습니까? 박사님이 추천하신 유럽 전투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버렸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작성한 평가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으니까요. 제 뒤에서는 필리핀 공군 관계자들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F-16용 제이뎀을 그대로 쓸 수 있냐고, 타우루스도 통합 가능하냐고, 한국산 무장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댔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제게는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각국 공군 관계자들이 부스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하고 사진을 찍고 질문하고 있었죠. 인도네시아 공군 대령은 내부 무장창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고 태국 무관은 두툼한 카탈로그를 양손에 들고 동료와 뭔가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선택지로 여겨졌던 유럽 전투기 부스는 한산했어요. 프랑스 달소의 라팔 부스,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부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KAI 부스만큼은 인산이네였죠. 심지어 경쟁사 담당자들까지 멀찌감치 서서 한국 부스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도 똑같았을 테니까요. 전시장 천장의 조명이 KF-21 모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날렵한 동체 라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매끈한 표면, 그리고 날개 아래 가득 매달린 각종 무장 모형들. 미국 것도, 유럽 것도, 한국 것도 모두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28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쌓아온 제 모든 신념이,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토 표준은 서방만이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무장 통합에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확신,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편견.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UAE 준장이 다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놀라워서요.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부스를 바라봤어요. 저도 놀랍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스톤필드입니다. 올해 58이에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생을 무기 시스템과 함께 살아왔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에서 28년간 공대지 무장체계 통합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제이뎀을 최초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부터 F-16의 정밀유도 폭탄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F-35 라이트닝의 내부 무장창 설계까지 참여했어요. 제 손을 거쳐간 무기 시스템만 해도 수십 종류가 넘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수년씩 걸렸죠. 무장을 전투기에 통합한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투기의 레이더가 무장을 인식해야 하고 비행 제어 컴퓨터가 무장의 무게와 항력을 계산해야 하며 조종사의 화면에 정확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어야 하고 무장이 안전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 후 항공기 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해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 비로소 통합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나토 표준 무장 통합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서방 동맹국들이 같은 전투기에 같은 무기를 장착하고 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었죠. 이건 순수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각국의 군사 기밀을 공유해야 했고 표준화 규격을 만들어야 했으며 수없이 많은 회의와 협상을 거쳐야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과물이었죠. 레이시온 동료들은 제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마크, 자네는 나토 표준의 수호자야. 자네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무장을 공유할 수 없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 경력이 증명하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무장 통합이란 시간과 경험이 만드는 예술이고 신흥국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였죠. 텍사스 자택 서재에는 F-35 프로그램 공로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금색 액자에 담긴 그 인증서를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지필에 참여한 무기체계 매뉴얼들이 빼곡했죠. 각각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들이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골프장에서 방산업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톰, 보잉의 데이비드, 노스롭 그루먼의 리처드. 모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들이었어요. 18호를 돌면서 최신 방산 동향을 나누고 은퇴 후 삶에 대해 얘기하고 가끔은 옛날 프로젝트 얘기로 한바탕 웃곤 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어요.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 팔린다는 뉴스를 봐도 그저 가성비 좋은 저가형 무기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나 해성 대한미사일이 수출된다는 소식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잘하네. 하지만 전투기는 다르지. 특히 무장통합은 우리만이 할 수 있어. 이게 제 확신이었어요. 은퇴 후 저는 독립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의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자문하는 일이었죠. 고객들은 제 28년 경력을 높이 평가했고 자문료도 후했습니다. 1년에 서너 건의 프로젝트만 맡아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UAE 국방부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자문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계약서에 적힌 자문료를 보고 아내와 저는 미소를 지었죠.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유럽 여행 갈 수 있겠는데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답이 뻔했으니까요.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아니면 스웨덴 그리펜 중 하나를 추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동료 피에르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달소 출신으로 30년 넘게 라팔 전투기 판매를 자문하는 베테랑이었죠. 몽마르트 언덕 아래 작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자리였어요. 피에르가 제가 작성 중인 UAE 보고서 초안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마크, 한국 쪽도 검토해봤나? 요즘 유럽 공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KF-21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저는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피에르, 한국이 나토 표준 무장을 제대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40년 걸린 일인데. 그런데 피에르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따라잡는지 말이야.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간 불편해졌지만 화제를 돌렸죠. 자네 딸은 잘 지내나? 대학 졸업했다고 했지.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피에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진지한 표정이었을까? 정말 유럽 내부에서 한국 전투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 두 번째 징조는 UAE 공군 실무진과의 미팅에서 나왔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회의실. 밝은 조명 아래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유럽 전투기들의 무장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라팔의 경우 미카 0대0 미사일, 엑조셋 대한미사일,
스칼프 순항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다고 했죠. 유로파이터는 미티어, 아이리스티, 타우루스 등을 쓸 수 있고요. 이 모든 무장은 나토 표준에 따라 통합되어 있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이죠. 신뢰성이 높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가던 중 한 젊은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장교였습니다. 스톤필드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KF-21도 유럽산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를 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이 최신의 유럽 무장을 통합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제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합했다고 해도 완벽한 성능 발휘는 어려울 겁니다. 무장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험평가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이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제 설명이 길어지자 그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처럼 느껴졌거든요. 테스트 삼아 질문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다가 열린 회의실 문틈으로 화이트보드가 보였어요. 누군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KF-21 대 라팔 비교, 그 아래 가격, 무장 호환성, 납기, 유지비 등이 항목별로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무장 호환성 항목이었어요. KF-21 옆에는 미국, 유럽, 한국 모두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팔 옆에는 주로 유럽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이메일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F-35 무장 통합을 담당하는 제 후배 제임스가 보낸 거였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형, 이거 진짜야? 본문을 열어봤습니다. 마크 형, 한국이 F-35용 무장을 KF-21에도 똑같이 쓸 수 있게 설계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진짜야? 우리 부서에서 약간 긴장 타는 분위기야. 만약 사실이면 우리 고객들이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거든. 가격도 훨씬 싸다던데. 형이 아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이메일을 읽고 나니 뭔가 묵직한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임스는 과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가 긴장한다는 건 실제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죠. KF-21 무장 통합. 나온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한국방위산업전 보도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KF-21. 나토 표준 무장 대부분 운용 가능. 개방형 임무체계로 구매국이 원하는 다국적 무장 자유롭게 통합 가능.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과장 마케팅이겠지. 한국 기업들이 항상 그러잖아. 실제로는 몇 가지 안 될 거야. 하지만 제 손가락은 계속 마우스 휠을 내리고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봤습니다. KF-21 날개 아래 장착된 각종 무장들,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 폭탄들, 지상 시험 장면들. 사진 품질이 너무 좋았어요. 컴퓨터 그래픽이나 합성이 아니라 실제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KF-21 한 대의 제이뎀, 미티어, 아이리스티가 동시에 장착되어 있었어요. 미국 것도 유럽 것도 함께요. 뭔가가 제 안에서 불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무심코 타이핑했어요. 정말 가능한가? 그 질문에 제 자신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터졌습니다. 필리핀 공군 다목적 전투기 사업 평가단 미팅이었어요. UAE에 이어 필리핀 정부도 제게 기술 자문을 의뢰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최종 후보 업체들의 기술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프랑스 달소의 라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KF-21이 경합을 벌이는 자리였죠. 회의실은 넓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마닐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타원형 대형 테이블에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차장, 각 전투비행단장, 그리고 국방부 조달 실무진까지 총 20명 넘게 참석했어요. 저는 기술 자문 자격으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펜 발표가 먼저였어요. 스웨덴 측은 그리펜의 낮은 운영비와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라팔이었죠. 프랑스 측은 라팔의 검증된 전투 경험과 다양한 무장 옵션을 내세웠어요. 둘 다 무난한 발표였습니다. 솔직히 한국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슬라이드로 과장된 스펙을 나열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5분도 안 되어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 김상훈 박사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인사말을 간단히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스크린에 띄운 건 무장 통합 리스트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산 무장 카테고리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이뎀 전 계열,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GBU-31 벙커버스터, GBU-38 소형 정밀 폭탄,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좋기 10가지가 넘었어요. 다음은 유럽산 무장이었습니다. MBDA 미티어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무려 300km에 달한다는 그 미사일 말이에요.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격추율 100%를 기록했다는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타우루스 KPD-350 순항미사일과 스피어-3 미니어처 정밀타격 미사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한국산 무장 목록이었습니다. KGGB라는 GPS 유도폭탄의 스펙이 스크린에 떴어요. 사거리 100km, 미국 제이뎀의 3배였습니다. 원형 공산오차 3m, 제이뎀보다 4배나 정밀하다는 수치였죠. 김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KGGB는 기존 폭탄에 유도 키트와 활공 날개를 장착한 겁니다. 적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죠. 가격은 제이뎀의 60% 수준입니다. 다음은 천룡 순항미사일이었어요. 스크린에 3차원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미사일이 지형을 따라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이었죠. 천룡은 사거리 500km에 고도 50m로 비행합니다. 지상 레이더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벙커버스터 탄두를 장착하면 지하 시설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유럽 타우루스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HAGM이 나왔어요. 김 박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완성되면 마하오에서 10속도로 비행하게 됩니다. 사거리는 500에서 1000km까지 가능하고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잠깐만요. 나토 표준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레이시온에서 F-15에 제이뎀 하나 통합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각종 시험을 수백 번 반복했고 소프트웨어를 수천 번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무장을 단 몇 년 만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김 박사를 쳐다봤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날 가장 싫어하게 된 바로 그 미소였죠.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스톤필드 박사님. 우리는 처음부터 5세대 설계 철학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장 통합을 나중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고려한 겁니다. 또한 FA-50 경전투기 수출 과정에서 이미 다국적 무장 통합 경험을 10년 이상 쌓았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폴란드, 태국, 필리핀 공군 소속 FA-50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기체마다 다른 무장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폴란드는 자국산 무장과 미국산 무장을 혼용합니다. 태국은 미국산과 이스라엘산을 섞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산을 주로 사용하시죠. 모두 문제없이 운용 중입니다. KF-21은 FA-50보다 훨씬 더 진보된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필리핀 공군 장성 한 분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F-16용으로 보유 중인 제이뎀이나 사이드와인더를 KF-21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추가 개조 없이 바로요. 타우루스는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구매하시면 즉시 통합 가능합니다. 다른 장성이 물었어요. 만약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국산 무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김 박사의 대답이 결정타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한데 가격은 절반이니까요. 심지어 한 대의 전투기에 미국산,
유럽산, 한국산 무장을 동시에 장착해도 문제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제가 28년간 배워온 모든 상식을 뒤집는 말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필리핀 공군 참모 차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었죠. 스톤필드 박사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도 끝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큰 창문 너머로 마닐라,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참모 차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 발표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실제 FA50 사례까지 제시하는 걸 보면요? 네.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참모 차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겠군요. 사실 예산이 빠듯했는데 한국 무장을 쓰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김 박사가 나눠준 기술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무장 통합 매뉴얼이었습니다. 하드커버의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목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한 장 개방형 임무체계개요. 2장 나토 표준 인터페이스, 3장 미국산 무장 통합 절차, 4장 유럽산 무장 통합 절차, 5장 한국산 무장 통합 절차. 2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술 용어와 공학 수식이 빼곡했지만 제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충격이었죠. 이건 진짜였어요. 마케팅 자료가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링 문서였습니다. KGGB 섹션을 자세히 봤어요. 유도 키트 설계도, 날개 전개 메커니즘, GPS 수신 알고리즘, 탄도 계산 공식, 모든 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험 비행 데이터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50회 이상의 실사격 시험 결과가 그래프와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명중률, 편차, 날씨별 성능 차이까지 모두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철룡 섹션은 더 놀라웠어요. 터보제트 엔진 설계, 지형 추적 레이더 시스템, 초저고도 비행 알고리즘. 독일 타우루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나았어요. 타우루스는 지형 추적 고도가 80m인데 철룡은 50m였습니다. 더 낮게 날 수 있다는 건 레이더 탐지가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필리핀이 KF-21 40대를 도입하고 각 기체당 무장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봤어요. 시나리오 1 모두 미국산 무장을 산다면 총 비용은 약 8억 달러. 시나리오 2 미국산과 한국산을 반반 섞는다면 약 5억 달러. 시나리오 3 대부분 한국산을 쓴다면 약 3억 5천만 달러.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성능 저하 없이요. 유럽 전투기에 유럽산 무장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나팔 40대에 프랑스산 무장을 구매하면 총 비용이 약 120억 달러. KF-21에 한국산 무장을 주로 쓰면 약 75억 달러. 거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3번이나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저는 그 문서를 읽고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나토 표준 무장 통합을 우리가 40년 걸린 걸 단 1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그것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UAE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제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불한 UAE 국방부 조달국장이었죠.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일정 확인. 본문을 열어봤어요. 스톤필드 박사님, 최종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박사님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어요. 워드 파일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UAE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최종 기술 평가 보고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죠. 원래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나팔이나 유로파이터를 선택하라고.
KF21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고 쓸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마닐라에서 본 것, 김 박사의 발표,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500페이지 기술 문서는 제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UAE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다면요? 고객을 속이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쓴다면요? 한국 KF21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쓴다면요? 제 오랜 동료들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의 친구들이, 유럽 방산업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제 신자, 한국에 매수된 사람. 더 무서운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거였죠. 나토 표준은 서방만이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무장 통합에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확신,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편견.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닐라의 밤하늘에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원래 계획대로 보고서를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제 경력이 쌓아올린 모든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한국 기술 문서와 씨름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곤 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보고서 쓰는 게 좀 복잡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메일함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KF21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필리핀 공군은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KF21 보라매를 차기 다목적 전투기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40대 도입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약 4억 달러입니다. 다음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필리핀 국방부는 KF21의 개방형 무장 체계를 높이 평가했으며 미국산, 유럽산, 한국산 무장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장 활용 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자문을 받던 필리핀이 제 추천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라팔이나 그리펜을 권장했는데도 말이에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UAE 국방부 조달국장이었죠. 스톤필드 박사, 필리핀 소식 들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방금 봤습니다. 우리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초안에는 KF21이 검증 부족이라고 되어 있던데 필리핀은 왜 선택했을까요? 저는 땀이 났습니다. 그건 필리핀의 예산 사정이 저희와 다르고 예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KF21의 무장 통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던데요. 박사님은 왜 그 부분을 보고서에 자세히 포함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충분하지 않다고요? 박사님, 한국은 이미 FA50으로 10년 넘게 다국적 무장 운용 실적이 있습니다. 폴란드, 태국, 필리핀 모두 문제없이 운용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충분한 데이터가 아닙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UAE가 제 전문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객의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날아왔어요. 레이시온 시절 제 직속 상사였던 로버트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마크, 자네 요즘 한국 쪽 일하고 있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UAE 자문 중이야. 그래? 그런데 업계에 소문이 도는데 자네가 KF21 편을 든다고. 뭐? 누가 그런? 마크, 솔직히 말해줘. 한국한테 돈 받았어.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로버트,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마크,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라고. 자네도 알잖아. 한국이 우리 시장 잠식하면 얼마나 많은 미국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자네가 28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 생각 안 해?
하지만 사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자네 평판에 먹칠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3명이나 전화했는데 모두 당신이 한국 편을 든다고 묻더라고요. 누가? 레이시온 동창회 사람들이요. 그리고 국방부 조달청에서도 전화 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국방부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 그냥 당신 최근 활동에 대해 묻더라고요. 무슨 컨설팅을 하고 있냐고. 혹시 외국 정부와 계약한 게 있냐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방산업계 익명 커뮤니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전직 레이시온 엔지니어 마크 스톤필드, 한국 KF-21 홍보활동 의혹 게시글을 클릭했습니다. UAE와 필리핀 전투기 사업 자문을 맡은 마크 스톤필드가 한국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KF-21을 부당하게 옹호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미국 방산업계를 등지고 경쟁국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댓글들은 더 참혹했어요. 배신자, 얼마 받았길래 미국 방산 죽이려는 거냐. 늙어서 정신 나갔나. 레이시온이 키워준 은혜를 잊었네. 한국 스파이 아니야? 두세 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제가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세상은 이미 저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국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했을 뿐인데 배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양심을 지키기로요.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UAE에 보낼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요. 기존 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KF-21 선정은 합리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무장통합 능력에 있어서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임무체계와 다국적 무장 운용 능력은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FA50의 10년 운용 실적을 고려할 때 기술적 신뢰성은 검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무장 비용 측면에서도 한국산 활용 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이메일에 첨부하고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UAE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달국장이었는데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스톤필드 박사,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무엇이 말입니까? 몇 개월 전 중간 보고서에서는 KF-21을 검증 부족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셨네요. 필리핀 발표 직후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하고 박사님, 혹시 한국 측으로부터 무언가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객관적이라고요? 미국 방산업계에서 30년 일한 분이 갑자기 한국 편을 드는 게 객관적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른 컨설턴트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가장 큰 고객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오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로키드 마틴 법무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특급 우편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죠. 마크 스톤필드 씨의 최근 활동은 전직 직원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이익을 위해 로키드 마틴의 F-35 프로그램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F-35를 폄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KF-21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게 배신으로 보였나 봅니다. 같은 날 방산 컨설턴트 네트워크 단체 채팅방에서 알림이 왔어요. 관리자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마크, 우리는 미국 방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업계 신뢰를 해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자네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보낼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몇 분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마크 스톤필드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강제로 쫓겨난 거였어요. 그 채팅방은 북미 방산 컨설턴트들의 핵심 네트워크였습니다. 거기서 쫓겨난다는 건 업계에서 매장당한다는 뜻이었죠. 저녁에 아내가 울었어요. 여보, 당신 뭘 잘못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죠. 다음 날 이메일함을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퇴 후 2년간 꾸준히 들어오던 일감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심지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2건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더군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비아와의 계속적인 협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만 고립되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당장은 문제없지만 수입이 끊긴 상태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집 대출금도 남아 있었고 딸 대학 등록금도 내야 했습니다. 서재 창밖을 봤어요. 텍사스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앞은 캄캄했습니다. 그 후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잠에서 깼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내가 틀렸을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 아니면 내가 현혹당한 걸까? 낮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다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KGGB의 사거리 100km, 철룡의 초저고도 비행 능력, 극초음속 HAGM 개발. 숫자는 여전히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다 종이 위의 스펙일 뿐이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닐까? 과거 기억이 떠올랐어요. 레이시온에서 F16에 JDAM을 통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초기 설계는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속출했어요. 고고도에서 GPS 신호가 불안정했고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으며 특정 기동 중에는 폭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수백 번의 시험을 반복하고 수천 번의 소프트웨어 수정을 거쳐서야 완성되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해낼 수 있었을까? 자기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도 걱정이었어요. 매달 집 대출금 $3,000, 각종 보험료 $1,000, 생활비 $2,000.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건 기껏해야 6개월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식탁에서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죠.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하며 놀린다고요. 너희 아빠 한국 스파이야? 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선택이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하는데 그날은 필요했습니다. 1잔, 2잔, 3잔. 취기가 올라오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28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 문서를 다시 읽을 때마다, 숫자를 재확인할 때마다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제 가족만큼은 저를 믿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앞길은 캄캄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려던 어느 날 저녁, 이메일 알림이 왔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진실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열어봤어요. 스톤필드 박사님, 저는 독일의 무기체계 엔지니어 한스 슈미트입니다. 박사님의 상황을 듣고 연락드립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공군 FA50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산 무장과 미국산 무장을 FA50에 통합하는 작업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직접 시험에 참여하고 데이터를 본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무장 통합 기술은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이메일에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FA50 실사격 시험 보고서였습니다. 독일 국방부 공식 문서였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폴란드산 공대지 미사일, 미국산 사이드와인더, 이스라엘산 파이썬 미사일, 모두 FA50에 통합되어 시험을 통과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명중률, 분리 안정성, 전자전 대응 능력, 모든 항목이 기준을 통과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기대치를 초과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니었어요. 한스의 이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사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저도 겪었습니다. 동료들의 비난, 업계의 따가운 시선, 일거리 감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승리하니까요. 화상 통화 가능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한스와 3시간 동안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50대 초반에 침착한 인상을 가진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베를린 자택 서재에서 접속했더군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죠. 한스는 폴란드 프로젝트 당시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그도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유럽 수준의 무장 통합을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시험 비행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폴란드산 무장이 한국 전투기에 장착되어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통합 과정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처음부터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했어요. 나중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국적 무장을 염두에 둔 겁니다. 둘째,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뛰어났어요. 문제가 생기면 48시간 안에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한스가 말을 이었어요. 박사님, 업계가 박사님을 비난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진실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한국이 성공하면 기존 질서가 흔들리니까요. 자신들의 일자리와 이익이 위협받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박사님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1달 만에 처음으로 듣는 위로였어요. 한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제 편이 되어줬죠. 지금은 유럽 방산업계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계속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유럽 쪽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스와의 만남 이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실을 공개하기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며칠 동안 한스와 매일 화상 회의를 했어요. 베를린과 텍사스, 시차를 극복하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기술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한스가 제안했어요. 객관적인 분석 글을 연재하는 겁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목은 무장통합 전문가가 본 KF-21의 진실로 하죠. 법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법적 협박이 있었으니까요. 박사님이 공개 정보만 사용하고 개인 의견으로 명시하면 문제없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은 기밀 정보에만 적용되니까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발표하는 거였어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정말 실명으로 하시겠습니까?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숨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을 걸어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블로그 이름을 정했어요. 방산 기술의 진실. 간단하지만 명확했죠. 첫 글은 KGGB 기술 분석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적고 데이터가 명확한 주제였으니까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KGGB, 게임 체인저인가 과장인가
28년 경력 무장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글이 술술 나왔어요. 미국 제이뎀의 사거리는 약 30km입니다. 반면 한국 KGGB는 100km를 날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활공 날개에 있습니다. KGGB는 분리 후 날개를 펼쳐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추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거리를 늘리는 거죠. 기술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시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한스가 제공한 폴란드 자료를 포함해서요. 폴란드 공군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KGGB의 실제 명중률은 95%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제이뎀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50회 실사격 시험 중 48회가 오차 3m 이내에 명중했죠. 글 마지막에는 제 솔직한 의견을 적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KGGB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그리고 뛰어난 무기입니다. 전문가로서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3,000단어가 넘었어요. 한스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완벽합니다. 박사님.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어요. 발행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내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이제 발행하려고.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내가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당신을 믿어요. 해봐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발행. 글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었죠. 제 이름과 함께요. 첫 블로그 글을 발행하고 24시간 동안 조회수는 5,000을 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48시간째 되던 날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5만, 10만, 20만. 방산 전문 커뮤니티에서 제 글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뜨거웠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객관적인 분석을 보는군요. 감사합니다. 28년 경력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신빙성이 있네요. 데이터가 명확하네요. 한국 무기 다시 봐야겠어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많았어요. 여전히 한국한테 돈 받은 거 아니냐. 하나 잘한다고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다. 미국을 배신한 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레이시온이 키워준 은혜를 저버렸다.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댓글 스레드가 수백 개씩 달렸어요. 사람들이 제 글을 놓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는 50만을 넘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었죠. 두 번째 글을 발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천룡 대 타우루스 객관적 비교였어요. 유럽의 최고급 순항미사일과 한국 무기를 직접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더 도발적인 주제였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룡과 타우루스, 무엇이 다른가 순항미사일 기술의 진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분석했어요. 타우루스의 장점도 인정하고 천룡의 약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죠.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천룡은 타우루스와 동등한 수준의 무기입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섭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천룡이 압도적입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더 빨랐어요. 24시간 만에 3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방부 조달 담당자입니다. 박사님 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엔지니어인데 사실 내부에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직원입니다. 익명으로 말하지만 우리도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이 익명으로 제 글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동료들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시온 시절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크, 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공개적으로 말하진 못하지만 너를 지지해. 보잉의 옛 동료도 연락했어요. 마크, 업계가 널 비난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내가 옳다는 걸 알고 있어. 계속 써줘. 심지어 록히드 마틴의 한 엔지니어도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팀이 당신을 협박하고 있지만 기술팀은 당신 분석이 정확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한국을 연구하고 있어요.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진실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의 법적 위협, 업계의 공식적인 비난, 그리고 끊긴 수입.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블로그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특급 우편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록히드 마틴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죠. 마크 스톤필드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민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 $500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집을 팔아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레이시온에서도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직 직원의 부적절한 경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300만. 두 회사가 합동으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총 $800만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와 긴급 미팅을 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소송을 끝까지 가져가면 변호사 비용만 수십만 달러가 들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정적으로 박사님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돈 싸움이에요. 그들은 대기업이고 박사님은 개인이죠. 그날 저녁 더 나쁜 소식이 터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기사가 나간 거예요. 전직 레이시온 엔지니어, 미국 방산업계 배신 논란, 기사는 제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거라는 추측성 보도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학교 애들이 다 알아. 인터넷 기사 본 애들이 나한테 물어봐. 아빠가 매국 뭐냐고. 딸의 눈물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제 선택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UAE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마크 스톤필드 박사와의 자문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의 최근 활동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도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었죠. 고객들이 하나둘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담보 대출 상담을 하러 갔죠. 박사님,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담보 가치는 충분하지만 소송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것도 부정적 요인입니다. 은행마저 저를 외면했어요. 재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책상 위에는 소송장 2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800만 숫자가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집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딸 대학 등록금도 못 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건 맞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항복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박사님, 그들이 제시한 합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블로그를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향후 한국 관련 발언을 일체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 소송을 취하하겠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5만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요. 항복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한 진실도 함께 묻히는 거였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스톤필드 박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상훈입니다. 마닐라에서 뵀었죠. 마닐라 발표를 했던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박사님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소송 얘기도 들었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다니요? 저희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모두 사실이라는 걸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김 박사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박사님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죠.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돕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들 회사의 부담이 이미 경영진과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술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험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넘게 혼자 싸워왔는데 누군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한스에게서도 이메일이 왔어요. 마크, 나도 함께 싸우겠다. 유럽 쪽 엔지니어들을 설득했어. 5명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우리 모두가 자네 편이야. 유럽에서 5명이나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거였어요. 모두 한국 무기를 직접 시험하고 평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합의 제안 거절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박사님, 정말이십니까?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소송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요. 오히려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한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에게 제안했어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엽시다. 한국 무장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 회사도 동의합니다.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요. 다음 달 안으로. 한스와도 협의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도 참여시키자.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야. 동의해. 국제연대를 만드는 거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 섭외, 기술 자료 준비, 발표 대본 작성.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겁니다. 기자회견 날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역사적인 장소였어요. 많은 중요한 발표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회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카메라들이 질비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AP통신,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왔습니다. 방산 전문 기자들뿐 아니라 정치부, 경제부 기자들까지 100명이 넘게 모였더군요. 단상에는 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의 김상훈 박사, 독일의 한스 슈미트, 폴란드의 야누시 코발스키, 프랑스의 장 뒤퐁이 앉았어요. 모두 무장통합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대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했고 나토 표준 무장통합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국의 무장통합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었어요. 지난 몇 달간 저는 한국 무장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나토 표준 무장통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검증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김 박사가 발표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기술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KGB, 철룡, 극초음속 미사일의 상세한 스펙과 시험 결과였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50회 이상의 실사격 시험 결과, 명중률, 정밀도, 신뢰성, 모든 수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KGB 대 제이덴 비교, 철룡 대 타우루스 비교, 객관적인 수치들이었어요. 한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폴란드 FA50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폴란드군의 미국산, 유럽산 무장이 한국 전투기에 완벽하게 통합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의 야누시가 증언했어요. 우리 공군은 FA50을 2년간 운용했습니다.
미국산 사이드와인더, 폴란드산 공대지 미사일, 이스라엘산 파이썬. 모두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통합 과정도 예상보다 빨랐죠. 프랑스의 장도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군의 FA-50 평가에 참여한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개방형 무장 시스템은 진짜입니다. 5명의 전문가가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하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한국의 무장 통합 기술은 검증되었다고 말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스톤필드 박사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오니 박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박사님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이 제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기 데이터를 반박해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요. 단 1달러도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제 모든 수입이 끊겼습니다.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방산 전문지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옹호하는 겁니까? 애국심은 없으십니까? 제 대답이 결정타였습니다. 애국심과 진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어요. 한국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견이 끝날 무렵 BBC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방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는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선택지 중 하나를 제공할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 기자들이 다가왔어요. 개별 인터뷰 요청이었죠. 그날 저녁 주요 뉴스는 우리 기자회견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무장 기술, 국제 전문가들이 검증, 미국 베테랑 엔지니어, 한국 편들어 논란, 방산업계 지각 변동 예고,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세상이 드디어 진실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48시간 동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송 쪽에서 왔어요. 로키드 마틴 법무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소송 취하를 검토 중입니다. 추후 공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날 레이시온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공식 소송 취하 통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축하합니다, 박사님. 그들이 물러났습니다. 아마 기자회견 여파 때문일 겁니다. 더 싸웠다간 자기들이 더 불리해질 거라고 판단한 거죠. 800만 달러의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업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산 전문지들이 특집 기사를 쏟아냈어요. 디펜스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KF-21 무장통합 능력, 국제 전문가 검증으로 재평가 필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력으로 승부하다. 무장 시스템의 새로운 강자 기사들은 더 이상 한국을 폄하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기술력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전직 동료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레이시온 시절 직속 상사였던 로버트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마크, 나야. 로버트. 목소리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옳았어. 기자회견 봤어. 데이터가 명확하더군.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널 배신자 취급했잖아.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우리였어. 진실을 외면한 우리가.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줘, 마크. 친구로서 부탁이야.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30년 친구잖아.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해왔어요. 사과하고, 축하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네 번째 변화는 고객들에게서 왔습니다. UAE 국방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스톤필드 박사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판단을 사과드립니다. 박사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의향 있으십니까? 필리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제 전문성을 다시 찾는 곳들이었죠. 일거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한국 관련 자문까지 포함해서요. 5번째는 방산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악플로 도배되었던 익명 게시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톤필드 박사,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을 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속으로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업계가 변해야 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기술로 평가해야 하죠.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달려왔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 기사 봤대. 아빠가 영웅이래. 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뒀어요. 여보, 축하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저녁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텍사스의 석양이 아름다웠죠. 단 며칠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승리가 아니었어요.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방산업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무장 통합 능력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말레이시아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유한 미국산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UAE는 최종 결정을 보류했지만 한국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기술 협력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죠. 더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추가 발표를 했어요. 폴란드 공군은 FA-50 경전투기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12대 외에 36대를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한국산 무장과 폴란드산 무장의 완벽한 통합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투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컸어요. 서방 동맹 내에서도 한국이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방산의 성공을 기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였어요. 스톤필드 박사님, 동맹국 무기 체계에 대한 공정한 평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엽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미 의회 청문회 증인이라니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죠. 청문회 날 의사당 청문회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됐어요.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스톤필드 박사님, 최근 박사님의 활동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맹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한 증언을 시작했어요. 의원님들, 저는 28년간 미국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방산이 세계 최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성취를 무시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동맹 체계가 강화되는 겁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우리 동맹도 강해지니까요.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미국 방산업계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시장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경쟁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한국의 부상이 미국 방산업계를 더 혁신하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과 보잉도 최근 개방형 무장 시스템 연구를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경쟁 아닙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동맹국 무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객관성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인들이 최고의 무기를 갖출 수 있고 동맹도 강화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청문회는 미국 방산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달 후 국방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어요.
동맹국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 우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나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독립 컨설턴트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았어요. 한국과 미국, 유럽 사이의 기술 협력을 중개하는 일이었죠. 한국 무장을 서방 국가에 소개하고 반대로 서방 기술을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었어요.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상훈 박사와는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한스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국제방산공정평가 기구를 만들기로 했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독립기관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죠. 지금은 기자회견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벽에는 2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왼쪽은 F-35 프로그램 공로 인증서, 제28년 경력의 상징이죠. 오른쪽은 한국 정부에서 받은 감사패입니다. 국제방산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라고 적혀 있어요. 2 액자를 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조합이에요.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보게 된 겁니다. 책상 위에는 김상훈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작년 서울 방문 때 찍은 거죠. 우리는 국제방산 세미나에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다국적 무장통합의 미래였어요. 청중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더 이상 제 이름 앞에 배신자나 매국노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요. 대신 용기 있는 엔지니어, 진실을 말한 전문가라고 불립니다. 물론 아직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익명 게시판에 가끔 악플이 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이제 확신하니까요. 1년 전 제가 두려워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집을 잃을까봐, 가족이 고통받을까봐, 경력이 끝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집은 지켰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으며, 경력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UAE 보고서에 거짓을 썼을 겁니다. 당장은 편했겠죠. 하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거예요. 나는 전문가로서 진실을 외면했다는 죄책감 말이에요. 대신 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배웠습니다. 딸이 최근에 학교 에세이를 썼어요. 제목은 나의 영웅,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학교 신문에 실었다고 하더군요. 딸은 이렇게 썼어요. 아빠는 모두가 반대할 때 옳은 일을 했습니다. 친구를 잃고, 돈을 잃고, 명예를 잃었지만 양심만은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에세이를 읽을 때 울었어요. 딸이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줬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해줬죠. 가족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멘토링합니다. 대학에서 특강도 하고 온라인 세미나도 진행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오든 인정해야 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하십시오.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박사님, 회사나 동료들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결국 옳은 일입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저는 KAI의 기술 자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 무장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이죠. 누가 생각했겠어요? 레이시온에서 30년 일한 사람이 한국 회사 자문이 될 줄요.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 편도, 한국 편도 아니에요. 저는 진실 편입니다. 텍사스 자택 정원에서 저녁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워요. 1년 전 이맘때는 이 석양이 슬퍼 보였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 28년 경력이 제게 전문성을 줬다면 이 1년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은 시간이 주지만 용기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니까요.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이 여러분께도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어요. 특별한 영웅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용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죠. 데이터를 중시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 제가 진실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침묵하면 편할 텐데, 말하면 모든 걸 잃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했죠.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거짓을 묵인한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외면한다면 전문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제대로 몰랐어요. K9 자주포나 천국 미사일 정도는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첨단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 창의성,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감명받았어요. 김상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 기술자들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데이터로 말했죠. 그들은 단순히 서방 기술을 복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개방형 무장 시스템이 바로 그 증거죠. 한국의 무장 통합 기술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선택했고, 폴란드가 추가 구매를 결정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검토 중입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방산업계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부상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쟁은 모두를 발전시키니까요. 저는 미국 방산업계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라고 채찍질한 거예요. 한국이 잘한다고 인정하는 게 우리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더 노력하자는 뜻이죠.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 사람들이니까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오든 배우고, 인정하고, 협력하십시오. 국적보다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믿고 양심을 따르십시오.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 진실이 승리합니다.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모두가 반대하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진실은 때로 외롭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비난받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됩니다. 거짓은 빨리 퍼지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진실은 느리게 퍼지지만 영원히 남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로 검증된 사실이죠. 한국은 정말로 세계적인 무장 통합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취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룬 놀라운 발전입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성공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선택지, 더 공정한 경쟁, 더 나은 기술.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